네, 그럼 대표님 앞에서도 살짝 언급 주시긴 하셨는데 네. 제약바이오 앞으로도 이벤트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이슈 궁금하고 하반기에 뭐 이런 글로벌 모멘텀 관련돼서 중요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린 대로 학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뭐 그 폐암 세계 폐암 학회, 네. 그다음에 이제 에스모라든가 네. 이런 에스모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벤트죠. 일정이 어떻게 되죠? 지금 13일에서 17일에 이제 9월이죠? 네, 네네. 9월입니다. 이번 네네. 달입니다. 그래서 네네.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갖고 어떤 기업들이 발표를 하는지 여러분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폐암학회에서는 화두는 유한양행이었고요. 얼마나 장기적으로 레이저 트립 아미반타맙이라는 지금 신약 승인 받은 게 이제 존슨앤존슨이 이제 병용 치료제로 EGFR 좀 뭐 어려운데요. EGFR 변이 EGFR이라는 암세포에 있는 암세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인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EGFR 변이가 있느냐, 그놈이 변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변한 사람들 대상으로 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 병용 치료제가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오시머티닙 대비해서 어느 정도 장기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고요. 렉라자하고 오시머티닙 1대1 비교하는 요 두 가지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었고요. 이제 초록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내용들을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은 역시 이제 경쟁력이 유한양행이 있다라는 점, 이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거는 향후에 이제 매출액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으로 확인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유럽에서도 일정이 곧 파일을 했고요. 이제 신약 승인 신청을 했고 승인이 곧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맥 주사형입니다. 아미반타맙이라는 이중 항체하고 레이저 티닙을 하고 이제 병용 치료하는 건데, 이 아미반타맙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임상을 한 이제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고, 그래서 신약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피하 주사 제형으로 환자에게 치료한다 그러면 환자의 편리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이 병용 치료제는 올해 말 정도에 미국에서 그 신약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매출 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생존 기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시머티닙 대비해서. 그래서 전체 생존 기간이라는 것은 환자가 치료를 받고 계속 오래 살아남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일 중요한 지표죠. 그래서 이 숫자가 아직 중간값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발표될 텐데요. 이것도 이제 오시머티닙 대비해서 계속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가 내년 상반기에 나올 텐데 나온다 그러면 더욱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에스모에서는 HLB가 다양한 고형암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병용 치료제 또 리보세라닙에 대한 임상을 이제 할 임상 결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 고형암들이고요. 뭐 흑색종이라든가 또 간암, 담도암 이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루닉 같은 경우에도 루니스코프로 면역 표현형으로 환자들을 분류해서 면역 항암제를 치료한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후를 예측하는 그런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요. 저도 이제 루닛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루니스코프가 잘 돼야 됩니다. 루닛 인사이트는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더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이 루니스코프에서 조금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재입증하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요한 업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루닛
글로벌 빅파마하고 어떤 네. 그 이제 좀 로슈 설명 부탁드려요. 로슈하고 네. 로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진단형 플랫폼에 루니스코프가 네네. 그러니까 통합이 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단기간 내에 매출이 크게 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빅파마에게 일단은 선택을 받았다. 네. 대단히 네. 그 이제 경쟁력이 있긴 있구나 하는 네네. 점이 검증이 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해나가다 보면 지금 동반 진단에서 하나 터져주길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도 계속해서 이제 터져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본 궤도에 올라간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 동반 진단 이제 계약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로슈의 그런 계약이 또 중요한 역할,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한양행하고 이 루닛이나 HLB 외에 뭐 지금 뭐 제일 핫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다른 제약사들 혹시 에스모 관련된 어떤 이벤트가 있나요? 티움바이오 2218 같은 경우에 임상 1B상 결과를 발표할 텐데요. 일상이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네네. 임상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치료 효과가 고용암에 대한 치료 효과가 일부 발표되기 때문에 향후 이제 고용암 치료제로 이제 개발 가능성을 일정 부분 체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DC 그 관련돼서 뭐 리가켄 바이오나 뭐 ABL 바이오나 이쪽은 혹시 뭐 알테오젠이나 이쪽은 소식 네, 이번에는 네. 예, 그 이제 에스모에서는 예, 중요한 임상 발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대표님 보시기에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빅파마 글로벌 네. 빅파마들의 주력 분야가 다 다르고 지금은 사실은 정말 ADC 이중항체 플랫폼이 뜨니까 그쪽으로 투자해서 뭐 네. M&A하거나 엄청나게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로슈, 뭐 화이자, GSK, 그다음에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뭐 다이치 산케 이런 빅파마들의 특징을 알면 그 빅파마들이랑 결합되는 국내 제약바이오 회사들한테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각각의 글로벌 빅파마들의 그 다른 특징 네. 그리고 대표님이 가장 좀 매력적으로 보시는 빅파마가 어딘지도 궁금합니다. 네. 요새 이제 빅파마들의 주가 동향을 보면 네.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외에 그다음에 뭐 머크 정도 선전을 워크.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약간 이제 그래도 뭐 체면 치레 정도 네네네. 하고요. 나머지는 시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분류를 한다 그러면 네. 항암제 대부분 항암제를 하고 있어요. 네네. 항암을 안 하고 있는 회사는 찾아보기 되게 힘든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항암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항암제의 비율이 대단히 높냐? 네네. 높은 회사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네네. 뭐 아시는 것처럼 머크가 네네. 이제 키트루다를 가지고 네네네. 있으면서요. 두 회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로슈도 높은 네. 상황이고요. 네네. 그런 회사들이 항암제 위주로 하고 있는데 로슈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이제 포트폴리오도 짜 있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긴 하지만 이제 항암제 부분이 대단히 크다라는 네. 거고요. 화이자나 GSK 같은 경우에는 네네. 백신 쪽에 조금 특화되어 있다. 비중이 네.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점을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RPT 쪽, 그러니까 방사성 의약품 쪽에 네. 좀 집중해서 이제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다. 그런 특징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말씀하신 다이치 상교는 아직 이제 빅파마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아직은 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도 뭐 한 60-7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빅파마 소리 들으려면 한 200조는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작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뭐 빅파마다 그러면 암젠입니다. 그리고 이제 빅파마로 성장하고 있는 버텍스 같은 경우 한 140-50조 정도 원 그 정도 가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워낙 혁신적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뚝심도 있고 남들이 쫓아올 만한 그런 미투 약품은 절대 만들지 않고요.
그리고 한번 만들었다 그러면은 만들기도 힘들지만 만들었다 그러면 대박을 치는 그런 의약품들만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약물 하나로 거의 준 빅파마까지 올라왔습니다. 트리카프타라는 그런 약물 하나, 낭성 섬유증 하나로 10조 원을 올립니다. 그래서 10조 원이고 뭐 영업이익 뭐 당연히 5조 원 이상 넘어가겠죠. 깔끔합니다. 약물 하나에 계산하기도 상당히 쉽죠. 마진이 50%네요. 마진은 50% 항상 나오죠.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연구 개발 쪽에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M&A 비용으로도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찌됐건 벌텍스, 그 다음에 다이치 상교 같은 경우에도 ADC가 워낙 이제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ADC 쪽에서는 단연 글로벌 랭킹 1위가 될 거고요. 며칠 전에 또 이제 임상 3상에서 다소 이제 안 좋은 그런 임상 결과 아주 뭐 매력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렇게 뭐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성공하지는 못하죠. 뭐 다이치 상교나 암젠이든 아니면 화이자든 이런 회사들도 뭐 임상 3상이 실패하기는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58% 정도의 한 60% 가까운 성공 확률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숫자를 외워두시라는 겁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했던 거는 임상 3상에 가기만 하면 우리나라 회사들은 전부 다 실패를 했었죠. 네네. 그래서 그거는 자격이 없는 물질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에서 명확하게 POC 그러니까 약이 될 가능성을 증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임상 3상으로 끌고 간 그런 약물들이고 그래서 글로벌 확률이 적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나라 약에서 개발된 약물이지만 외국으로 다 팔려간 물질입니다. 이번에 유한양행도 결국은 존슨앤존슨 약물입니다. 그죠? 그들이 가져가서 그들이 임상 3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아닌 거죠. 더 이상. 물론 이제 우리 이제 유한양행도 참여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거는 존슨앤존슨이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우리도 이제는 바이오에서 글로벌 확률이 통용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유한양행이 그런 의미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한양행이 이제 신약을 만든 시대, 만들지 않았던 시대로 구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님 아까 말씀 주신 글로벌 빅파머 중에 암젠이라는 회사 조금 소개 부탁드리고 이 버텍스가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 소위 말하는 낭포성 섬유증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낭성 섬유증, 낭성 섬유증은 이제 기관지에 약간 타액이 쌓이는 그런 기관지에 타액이 쌓이는 그런 질환이고요. 그래서 특정한 이제 폐세포에 있는 특정 세포가 이제 기능을 하지 못한 막단백질이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막단백질이 기능을 하지 못할 뿐더러 세포질 안쪽으로 이제 들어와 있어서 물질 수송을 하기 이제 힘들게 만든 상황이죠. 그래서 트리카프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막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이제 세포를 세포막으로 위로 밀어 올리고 그리고 막혀 있는 그 통로를 뚫는 그런 역할까지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트리카프타인데요. 어찌됐건 그런 기능을 이제 하고 글로벌리 가장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전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희귀 질환의 일종인 거잖아요. 희귀 질환입니다. 그런데도 글로벌로 매출 10조라는 거는 대단히 큰 거죠. 예. 약값이 엄청 비싼 거죠. 비쌀 수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약값을 내려라 이렇게. 억 단위겠죠,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보험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버텍스는 그렇고 이제 통증 치료제, 네. 비마약성 통증 치료제 그 다음에 거의 지금 신약 승인 단계로 들어가 있고요. 아, 이것도 버텍스가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다음에 뭐 유전자 치료제 카스케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리스퍼 테라피틱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글로벌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하지 않은.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제1형 당뇨병 치료제를 이제 에서도 최근에 유의미한 그런 임상 결과를 발표했죠.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만 찾아서 가는 그런 회사고요.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특징은 어려운 걸 하되 대신 어려운 물질들로 포트폴리오를 한다. 이게 제가 그 주식 투자를 바이오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바로 버텍스가 연구 개발을 하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그거를 잘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드리는데 네네. 혁신적인 물질들, 혁신적인 회사들로만 아마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아주 잘 짠다 그러면 가능성은 충분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로 한다 그러면 향후에 충분히 좋은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 대신 기술력에 대해서는 아주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것들만 성공하기 대단히 힘든 프로젝트만 찾아서 하되 한다 그러면 치료제를 내는 순간 경쟁자는 없다.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대표님 암젠도 좀 설명. 암젠은 제가 이제 암젠은 여러 가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가장 투자 포인트라 그러면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마리타이드라는 비만 치료제를 지금 임상 이상의 핵심적인 주요 데이터만 대표가 우리 잘 되고 있어 정도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긴장감을 가지고 그 데이터가 이제 과연 얘기한 대로 잘 나올까 하는 거고요. 올해 연말에 그 데이터 전체 데이터를 공개할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는 이 물질을 가지고 마리타이드를 가지고 다양한 적응증으로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라든가 또 간 쪽, 심장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죠? 이게 임상 이상에서 자신감이 있구나 데이터에 이렇게 확인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하루 정도 이제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의 제대로 된 경쟁자다. 경쟁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는 마케팅 능력이 대단합니다. 아까 28초라고 했죠. 일라이릴리 대단합니다. 물론 이제 그거보다는 일라이릴리는 과거에는 그렇게 이제 크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매출 액 대비해서 마케팅 비용 쓰는 게 조금 다른 빅파마 대비해서는 작을 수는 있는데요. 어찌됐건 대단히 많이 그 마케팅 비용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암젠이 절대 딸리는 회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물질만 제대로 된 물질이 나온다 그러면 암젠은 그 사이에서 의미 있는 시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아마 임상 이상 데이터가 잘 나온다 그러면 아마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암젠의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를 대체할 만한 뭔가 강력한 그런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암젠의 비만 치료제가. 이제 그 시장을 빼앗고 그런 것보다는 이 시장 자체 성장하는 속도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GLP-1이죠. 이 약물 GLP-1 뭐 최근에 이제 GIP 이걸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물질 GLP-1이라는 이 물질이 다양한 적응증에서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가 크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누구하고 싸운다기보다는 이 경쟁 시장을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에 누군가가 뛰어드는 순간 주가는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숫자로 나오는 걸 확인하는 것은 그 후가 될 거고요. 당연히. 그래서 2028년까지는
두 회사의 독점입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고요. 네네. 게임은 2029년도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미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출렁출렁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올라갈 수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단기적인 충격이다. 네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이 GLP-1 물질 이거 많이 제약바이오사 리포트 보면 나오는데 그것도 좀 짧게 개념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한마디로 네. 뭐 그 위장에서 음식물이 더디게 나가게 만들고요. 뇌에는 나는 배부르다라고 사인을 주는 물질입니다. 그야말로.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네. 자연스럽게 분비가 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 약을 먹는 순간 음식을 먹었다라는 착각을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뇌에다가도 그래서 뇌에 작용하기 때문에 뇌에 이제 뭐 자살 위험이라든가 자해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도 일부는 논란이 있어요. 안전성을 검증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FDA하고 네. EMA에서 어느 정도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일단락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런 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런 얘기를 아직도 이제 하는 그 이제 조사를 해서 네네. 내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합니다. 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겠네요, 진짜. 높을 수밖에 없는 거네. 뇌를 건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연구 개발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의 뭐 한미약품 같은 네네. 경우에도 같이 GLP-1을 사용해서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국내용으로. 그래서 2027년도에는 신약 승인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 그 한국 사람들이 뭐 노보노디스크 CEO가 얘기하는 것처럼 제 생각에는 1,600만 명이 비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도 비만이나 1년 반에 16% 이제 살을 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약이 그냥 살만 빼는 약은 아닙니다. 아주 고도 비만이나 아니면은 질환을 한 게 어느 정도 그 아주 고도 비만이 아닌 사람들은 일정 부분 또 질환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네. BMI 지수로 따지는데요. 뭐 27 뭐 이상이면서 질환을 하나 가지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약값도 대단히 이제 비싸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 인내에 맞춘 그런 약을 한미약품이 2027년부터 아마 가격 경쟁력도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은 다양한 이 비만 치료제를 맞게 되면 이제 살만 즉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같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치명적이네요. 네. 그래서 많은 부분 근육이 빠진다. 이거를 장기적으로 좋아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개발되는 약물들은 이 근육을 빠지지 않게끔 하는 병용 치료제들이 같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 빅파마들이 얘기만 들어도 너무 진짜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그 CDMO 위탁 생산하는 회사 그리고 항암제 그리고 이중항체 플랫폼 그리고 전통 제약사 국내 제약사 바이오텍 포함해서는 어느 분야가 가장 성장성이 높다고 보시고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시는지 그리고 각각 CDMO에서 대표님 보시기에 제일 경쟁력 있는 회사 항암제 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 이중항체 플랫폼 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 한 가지씩 좀 꼽아주신다면 그 이유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디가 좋다 이렇게 그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이 분야가 다 달라가지고 네네. 뭐 CDMO는 우리나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연 이제 네.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네. 생물보안법이 이제 9월 9일 네. 이제 통과가 됐죠. 네네. 미국 시간 네네. 네, 통과가 됐습니다.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국내 업체뿐만이 아니라 론자, 후지필름 이렇게 다 이제 수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론자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업체들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ADC 같은 경우에는 뭐 리가캠 바이오, 네네. 그 다음에 이중항체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 이제 ABL 바이오도 네네. 같이 좋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중항체는 ABL 바이오가 국내에서 가장 이제 뭐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암제 쪽은 이제 항암제의 정의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죠. 네. 항암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큰 범위라고 보고요.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ADC라든가 이중항체 모두 이제 항암제 쪽을 이제 지칭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ADC를 기본 플랫폼으로 해서 다양한 단백질 분해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방사성 의약품이라는 그런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물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전달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달과 약물을 전달한다는 그 개념과 관련해서는 뇌로 전달할 거냐 하는 부분, 그러니까 BBB라는 혈내 장벽을 어떻게 뇌혈 장벽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라는 그 기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ABL 바이오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중항체 개념으로 영부 개발하는 게 가장 큰 트렌드입니다. 기존에 이제 만들어진 알츠하이머 치료제들 보면은 단클론 항체거든요. 단클론 항체가 뇌로 들어가기는 대단히 어렵고 특정 부분으로만 집중해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중항체로 이제 뇌로 전달되면은 뇌에 골고루 전달되면서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치료 효과, 그다음에 부작용 이런 두 측면을 노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전달, 그다음에 피하 주사 제형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 키트루다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ADC, 리가캠, 이중항체, 그 다음에 전달체,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다 그러면 체내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약물이 머무르게 한다 그러면 약물을 조금만 집어넣어도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을 먹었는데 그냥 그 약이 쑥 빠져나간다 그러면 약을 많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약물을 조금만 먹어도 오랫동안 남아 있다 그러면 약물을 조금만 넣어도 계속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물이 오랫동안 남아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회사가 이제 알부민 결합을 통해서 체내 반감기를 늘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알테오젠에 비해서는 덜 부각된 것 같은데 주가는 상당히 견조한 리가켄바이오 조금 더 구독자분들한테 소개 부탁드리고, 지금 좀 생소한 회사인데 에이프릴바이오, 이거 약물을 오랫동안 남아있게 하는 회사, 요것도 에이프릴바이오도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DC 그러면 굉장히 또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큰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약물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동차를 공장에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자동차를 만들어서 공장에 쌓아두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소비자한테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차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차를 직접 타고 공장에서부터 타고 고객한테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기존의 항체 치료제가 바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직접 암이 있는 곳으로 전달이 된 겁니다. 그렇죠? 차가 직접 전달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차를 그런 식으로 배달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차는 큰 트레일러에다가 뒤에 몇 대씩 실어가지고 그렇죠. 가는 거를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ADC입니다. 그래서 약물을 싣고 가는 그런 차가 이제 AD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무엇을 싣고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그런 암세포를 죽이는 약물들을 뒤에 싣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폭탄을 싣고 갈 수도 있고요. 안에 암세포의 DNA를 파괴하는 물질을 싣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암세포의 뼈대를 박살내는 물질을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암세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인자들,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분해 뭐 깡통을 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ADC라는 것은 그만큼 최근에 가장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ADC가 뭐 최근에 만들어졌냐 그게 아닌 거죠.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는데 ADC의 재발견이 NO2라는 약물이 이제 히트를 치면서 네. 그때부터 개발이 된 겁니다. 지금 가장 큰 적응증이 뭐냐면 그 질환이 뭐냐면 암입니다. 네. 그래서 50% 이상은 거의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들의 연구 개발 그 물질들 아니면 파이프라인들이 대부분 뭐냐면 암입니다. 타겟을 하는 게 암이고요. 그래서 이 암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 면역 항암제까지 왔죠. 네네. 키트루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키트루다가 면역 항암제입니다. 즉 우리 몸에 있는 T세포를 강화해서 암세포를 죽이도록 우리 병사들을 강화시키는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키트루다를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거를 받을 때 아무나 다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진단을 해서 그 바이오마커가 있어야지만 몇 % 이상이어야지만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라고 해도 키트루다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7, 80%는 환자들은 좋은 약물을 받을 기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루닉 같은 회사가 20, 30%밖에 안 되는 그 바이오마커를 조금밖에 사람 눈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거를 우리가 더 찾아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키트루다라든가 옵디보를 맞을 수 있는 환자를 우리가 그 AI로 더 골라줄게 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AI 영상이고요. 말이 조금 이제 옆으로 새기는 했는데 어찌됐건 그 기본적인 ADC라는 이 약물이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가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환자군을 또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트루다가 가장 우월한 약물이었는데 키트루다 다음으로 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환자들을 진짜 잘 치료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너나 할 것 없이 ADC로 전부 다 진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 ADC까지 지금 온 거고요. 네. 우리는 그 다음 ADC 다음 트렌드가 뭐냐라고 지금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ADC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게 리가캠입니다. 그래서 리가캠은 어찌됐건 이쪽에 그 ADC의 기술을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다라는 게 일단 기술 수출로 전부 다 입증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임상 일상에서 나온 그런 결과들을 보더라도 치료 효과가 이제 그 약물 치료 효과는 비슷하면서 이제 부작용은 이제 낮은 그런 효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베스트 인 클래스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링커의 우월성을 입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오랫동안 몸속에서 남아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는 간단합니다. 약물에 우리 몸속에는 알부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알부민과 결합하는 순간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알부민과 결합하라 그럽니다. 쉽죠. 우리 피 안에는 알부민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 약물이 들어가서 알부민과 결합하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약물은 알부민과 결합하는 결합 자리가 없는데 얘는 그 자리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반감기가 길고 약물을 조금만 사용하다 보니까 안전성이 뛰어나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알부민을 사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또 한 가지 회사가 있죠. 경쟁사네요. 에이프릴바이오의. 네. 경쟁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네. 퓨처캠이라는 퓨처캠. 네, 회사가 알부민 결합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 그러면 이 ADC 관련돼서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그 키트루다가 전체 약 판매 1등이잖아요. 네. 근데 이 키트루다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키트루다가 이 실제 바이오마커 있는 분만 치료 가능한 20에서 30%밖에 안 되면 이 ADC를 쓰면 이 20에서 30%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보는 건가요? 그 대상 범위가 50% 이상 되는 건가요? 반에서 네. 아주 공부도 잘하고요. 축구도 잘하고 네네. 그리고 잘생긴 친구하고 네. 굳이 싸울 이유가 있나요? 없죠. 없죠. 네네. 걔랑 친하게 지내면서 그렇죠, 그렇죠. 걔가 못하는 거 네네네. 1등으로 해서 인기를 얻으면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대부분 같이 병용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키트루다도 이용하는 거네, 키트루다를. 그래서 키트루다가 워낙 이제 블록버스터고 1년에 30조 원 이상 팔지 않습니까? 네네. 굳이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키트루다 먹으면서 우리 거 먹으면은 치료 효과 좋아. 네. 대부분의 회사들의 전략이 키트루다 병용 치료제 개발 전략입니다. 지금 대사질환 치료제, 비만 치료제가 대사질환 네. 치료제에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엄청나게 각광받고 있는데 매출 24년도 예상되는 매출이 키트루다가 뭐 여전히 올해도 1등인데 2등 글로벌 매출 2위가 현재 상반기 기준으로 이 오젬픽이랑 대사질환 치료제라고 하는데 네. 대사질환 치료제가 왜 이렇게 부각받는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대사질환 치료제의 글로벌 빅파마 중에 가장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이랑 국내에 또 이 대사질환 치료제 관련 기업 중에 대표님이 좀 소개해 줄 만한 기업이 있다면. 네, 아까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서 네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뭐 대사질환 치료제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한 거는 비만 치료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는 제2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던 약물인데 비만 치료까지 되는구나 하는 약효를 이제 발견을 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적응증을 확장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라이 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는 네네. 워낙 이제 지금 잘하고 네네. 있고요. 주가도 꽤 많이 올랐었죠. 네네. 지금 올랐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한미약품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 두 회사에 도전하는 강력한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암젠이 도전을 하고 있다 네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